안녕하십니까. 127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풀이를 맡은 조현욱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회차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설명드리고 기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공공적인 시사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개념과 지수의 종류, 발전 지수의 개념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전자정부 공공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과 종류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들어가기가 좀 난해한 문제로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들어가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2번은 이제 그 배포에 대한 부분, 중단 배포 문제점, 무중단 배포의 두 가지 유형 그리고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발전으로 배경이 이어지지만 이제 컴퓨터 구조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운영에서 일어나는 배포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쪽,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순수 회차였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그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회차로 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 쪽에 대한 지금 개념과 목적, 기법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인 힌트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준비를 했던 부분이지만 힌트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좀 망설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간기술 동향에 최근 나왔던 부분으로 지금 트렌디한 그 온디바이스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로서 이것도 이제 시사적인 어떤 시사점이나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요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보시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그 법령에 대한 기반에서 내부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보보호 접근 통제 보안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BLP하고 비바 쪽은 많이 이제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접근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정부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전자정부와 더불어서 유엔에서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개념과 지수 종류,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문제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20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전자정부 평가에 대해서 유엔에서 주관하고 있고 20년에 좀 좋은 성적으로 현 정부에서 전자정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국제적인 어떤 평가 관점에 전자정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어야지 접근이 가능했던 문제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유엔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이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참여 지수에 대해서도 종류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이 개념과 이 종류에 앞서서 이제 전자정부에 대한 개요를 일단락에 넣으셔도 되고요. 전자정부 평가 개념을 바로 1단락부터 풀어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본단락에 앞서서 전자정부에 대한 개요로 앞에 이 ICT 기반으로 이제 행정 운영에
어떤 품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CT 기반의 정부를 이제 전자정부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 자체가 이제 뭐 이런 자동화, 체계화를 더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라는 그 기반을 가지고 물어본 이제 전자정부 평가의 개념을 본달라하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정부 평가 개념 자체는 이제 이 전자정부 평가 발표 자료에 기반해서 팩트 기반으로 2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별 정책 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개념으로 써주시고 그 개념의 유형에는 이제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형으로 푸신 다음에 전자정부 평가 지수의 세부적인 종류를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 지수, 그다음에 통신 기반의 인프라 수준에 대한 측정하는 지수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인적 자본, 국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반영하는 국민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인적 자본 지수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참여 지수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측정, 정책 참여 결정하는 부분, 의견 수렴 반영하는 결정에 대해 해당하는 온라인 참여 지수까지 이 지수의 종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 발전지수 개념과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전지수 개념과 평가 방법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자료에 기반해서 회원가입국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적 자본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 온라인 서비스 쪽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 지수를 점검하는 부분으로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수나 뭐 훼손수, 가입자 수에 대한 부분 5개 지표를 평가 지표로 한다. 그리고 방법은 5개 지표를 이제 가중치로 더한 합계를 평가 방법으로 한다. 사실 이제 이 산식에 대한 부분은 이 인프라 그 평가 자료에 있지만 이게 사실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인프라적인 어떤 이 훼손수나 이 대역망수 이런 가입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어떤 심플하게 평가 방법을 지어서 넣으셔도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부분, 뭐 문해율이나 교육 연수, 평가 교육 연수에 대한 지표를 기반으로 합계를 내는 이 평가 방법, 세 가지 평가 영역에 대한 방법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평가 방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핀트가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UN 전자정부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 처리까지 그 착수와 발전, 전자거래, 통합 처리의 4단계로 발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영역 간에 컨버전스된 공공과 민간이 융합돼서 통합 처리하는 단계로 보다 발전되고 있다라는 현재 국제 정세와 현재 국내에서 표방하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뭐 뉴딜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정책적이나 어떤 동향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문제로 여겨집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배포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운영 배포나 개발 시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드 밸런싱이나 이제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부분은 기본 출제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지만 이제 배포의 이제 실제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기출로 또 처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I/CD나 이런 뭐 배포에 대한 구현을 무중단 배포 환경이 지금 안정적인 환경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무중단 배포의 방식의 종류까지 나오는 이것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서비스 운영을 할 때 중단 배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첫 단락에 개념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접근을 끊고 중단한 기반으로 배포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념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일단락에 좀 풀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도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이제 접속을 할 때에 서버에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할 텐데 이 서비스가 서버에 대한 서비스를 끊고 중단을 해서 배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배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끊고 서버를 시작해서 다시 재연결한다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운타임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중단돼서 그 운영에 대한 시간이 이제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객의 비즈니스에 이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중단되기 때문에 가용성에 대한 그 24시간 운영 지속 서비스가 훼손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안정성의 이슈가 발생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명시를 하셔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배포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리버스 프록시하고 로드 밸런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버스 프록시하고 로드 밸런싱이 L4, L7에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 무중단 배포를 그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가 이제 그 포워드 프록시하고 이제 이 인터넷 내부망 안에 존재하는 그 리버스 프록시 기반으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서버의 무중단 배포를 지원한다. 그래서 서버의 처리 결과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프록시가 내부적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을 구성도와 그리고 유형을 정성 매핑과 역방향 매핑이 있다는 것들을 요거를 순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구성도를 적어 주시고요. 이 로드 밸런싱은 뭐 그 L4, L7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밸런싱 기법으로서 이제 그 균형적으로 이제 접속해서 분배하는 장치죠. 그래서 부하에 대한 부분들이 몰리는 것들을 분배해서 각 노드 단에 요청과 리퀘스트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L4, L7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뭐 분산 서버 환경, 그다음에 요청에 대한 지정을 이제 URL 기반으로 밸런싱을 한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를 이제 이달락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중단 배포를 통해서 이제 롤링과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의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간글에 적어주시고 3단락에 그 방식의 종류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숙지하고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방식의 구성과 개념 간의 차이,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방식은 지금 이제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이 있고 인스턴스 내 그 새 버전의 그 소프트웨어를 점진적으로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 인스턴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배포 전에 올드 버전이 있고 뉴 버전은 이제 인스턴스 하나에다 두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다음 인스턴스에 다시 단계적으로 배포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백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역으로 다시 롤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서비스 처리 용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인스턴스 수의 감소 때문에 이제 용량에 대한 부분, 처리 용량, 그다음에 호환성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그린 방식은 기존의 이제 롤링에 비해서 점진적이지 않은 한 번에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을 그 인스턴스를 새롭게 동일하게 구성한 다음에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한꺼번에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드 버전에 이제 접속하고 있는 것을 뉴 버전으로 전체 인스턴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 한 번에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 환경으로 신버전 테스트를 가능하다. 이게 아예 구분이 돼서 테스트 확인하고 이제 바로 넘겨주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그만큼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서버 부분이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서버 비용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비용을 감안하고 스케일 부분에서 스케일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한 후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까나리 배포는 이제 그 신버전, 올드 버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부 유저에게 적용을 한 다음에 적용상에 뭐 문제점이 없는지를 최소한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씩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10, 90, 100 전체가 이제 예, 유저에게 일부 부분 전체로 확대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두 버전이 이제 동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관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도커 쪽이나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인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데브옵스 자동화를 통해서 무중단 배포 환경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튜닝의 개념, 목적, 기법, 힌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3단계에 대해서 물어본 기출 문제가 이제 105회 때 출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설계 단계, 튜닝, 뭐 힌트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기법이 한 꼭지로 좀 같이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튜닝을 하는데 이 개념을 일단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진단해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제거하고 재설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가용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라는 것을 개념을 작성을 해주시고 튜닝의 3요소, 튜닝의 3단계와 3요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예전 기출로서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3단계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설계 단계 튜닝 기법이기 때문에 3요소에 해당하는 DB 설계 튜닝, 환경의 튜닝, 그다음에 SQL 튜닝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튜닝의 목적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는 목적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성능 최적화, 안정성, 속도 개선, 입출력 최소화, 공간 최적화, 유지 보수성 향상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각 유형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요소의 이제 설계 단계, DBMS, SQL 순으로 뭐 개선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뭐 간글에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설계 단계 튜닝 기법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튜닝 기법에 해당하는 고려 요소, 이 설계 단계 튜닝은 말 그대로 이제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관점의 튜닝 기법이기 때문에 아까 3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환경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실제 이행하는 그런 그 부분에 걸쳐 있는 그 설계 단계의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초기 설계를 개선한다. 예, 그리고 인덱싱이나 이제 대용량 특성에 맞게끔 사용자 수나 트랜잭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다음에 튜닝 기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모델링 측면에 분할과 통합을 한다. 그래서 DB 파티셔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IO 최적화를 통하고 파티셔닝을 한다. 정규와 반정규와 식별자 키를 설정하고
FK를 또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덱싱, 조회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풀 스캐닝이나 뭐 파셜 스캐닝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선정,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의 그 일치에 대해서 성능 저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입에 대한 뭐 파티션 데이터 통합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구성하는 작업으로 튜닝 기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옵티마이징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튜닝을 필요로 해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3단락에 옵티마이저 실행 계획 최적화를 위한 힌트의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힌트의 앞부분에 이제 유형을 뭐 통표로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 거기에 이제 조금 유형에 대해서 좀 포션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부분에 개념과 뭐 규칙이나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징 하는 그런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명령 지식 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SQL문 블록에서 이제 첫 키워드 바로 뒤에 이제 힌트 주석 구문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규칙을 작성하고 뭐 예시를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명령 그 규칙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이 본단락 힌트의 유형에 대해서 유형 목적에 따라서 충분하게 유형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ll rows, 뭐 first rows, 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뭐 최소화할 거냐, 뭐 롤을 이제 첫 번째를 뭐 방법으로 실행해서 구문을 최적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최적화 접근 통해서 유형 힌트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풀 로우 아이디, 뭐 클러스터 해시, 인덱스 이런 것들도 경로 기반으로 뭐 조회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 구문에 대해서 이제 힌트 유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알아야겠죠. 인덱스 쪽까지. 그래서 뭐 유즈 NL, 유즈 머지에 대한 방법까지 실행한다라는 것들을 좀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힌트를 사실 뭐 현장에서 사용해 보지 않은 분으로서는 좀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힌트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런 뭐 개념과 규칙 그리고 유형을 기본적으로 작성하시고 앞에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목적과 기법을 충분하게 작성하셨다면 기본적인 점수로 방어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기대 효과까지 좀 기본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품질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운영에 대한 유지 보수 측면에 품질과 ROI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 전자 쪽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이 엣지 컴퓨팅과 AI에 대한 어떤 지금 고도화 측면에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많이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스마트 홈 전자 제품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또 추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 그 주간기술 동향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주간기술 동향도 사실은 최근 한 2년 정도의 주간기술 동향은 어떠한 기술들이 지금 나와서 동향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인공 AI의 융합 기반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개념을 1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하는 그 AI 기능이나 이런 서비스 처리에 대해서 분석 결과 데이터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이게 주고받는 식으로 클라우드 AI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서버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 리소스, 에너지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하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엣지 기반의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석 결과나 실행이 사용자와 디바이스 기반으로 상호적으로 동시적으로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기능을 탑재해서 처리를 하고 명령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엣지 기반으로 이제 AI가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이 개념도를 통해서 개념을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또 고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 상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제 정보 보호가 강화가 되겠죠.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중앙 서버 집중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중앙 서버에 기반된 이 집중화된 공격의 타겟에 대한 부분이 디바이스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좀 회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체 처리를 통해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중앙적인 어떤 서버 스케일 아웃, 이 스케일에 대한 그 서버 가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전력에 대한 디바이스 기반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 개념적인 쪽에 언급을 해주시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금 국내와 국외 측면으로 구분을 짓고 현재 국내 전자 회사, 전자 기업 간에 지금 적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가속화 기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로모픽 기술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AI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 기술이 있다는 것들을 키워드로 분명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고득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뉴로 메모리 기술 쪽, 이쪽 인공 뉴런 쪽 병렬 연산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NPU 효율을 높이는 처리 강화 기술, 그다음에 AI SOC 솔루션, 뉴럴 엔진, 그다음에 뭐 NVDLA 가속 기술이죠. 마찬가지로 AI 추론 가속기 아키텍처 NMP. 국외에서 지금 뭐 구글이나 이쪽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진에 대한 부분, GPU 쪽, GPGPU에 대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은 경량형과 이제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 있다. 이 구분자별로 이제 모델 구조를 변경하고 합성고 필터, 자동 모델 탐색, 모델 압축 기능, 자동 탐색 기능이 있다라는 그 기술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속 기술이나 NPU 용량, NMP, 그다음에 이제 합성고 필터 작성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도로 소프트에서 AI에 기반한 그 효율적인 측면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탐색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최대한 풀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시사점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선점하고 성숙하고 실현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모델 수행 연합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 수행을 해서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선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사점으로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전력화, 뭐 소형화 기반으로 고수준의 AI 분석이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로우 레이턴시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서비스가 요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IoT에 대한 그 지능형 IoT 기술에 대해서도 음영 지역에서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강화 방안이 마련이 된다는 것들을 시사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ICT, 스마트 시티나 대규모 디바이스 운영 환경에서도 다중화된 복합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정보관리 회차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정보보호에서도 개인정보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맥락으로 지금 내부관리 계획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준에 명시된 정의와 필요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막 써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의 정의를 일단락에 필요성과 더불어서 정의와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보 조치 기준에 명시된 내부 관리 계획 정의입니다. 그래서 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명시된 그 정의를 그 필요성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변조 등에 대한 어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기술 물리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이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보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어,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립 근거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29조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 조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또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성,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에 대한 동일한 행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자, 내부관리자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일관성과 품질을 높이는 그런 변화관리 측면으로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체계적 수행을 방향 제시하는 지원으로 필수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주요 내용은 사실은 이 기준 해설서를 보지 않고서는 추정해서 작성하기가 좀 한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SO 27001 27000 시리즈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구성 항목 자체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 항목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기준 해설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관한사항, 그리고 역할 책임, 교육, 관리, 접근 통제. 이 권한과 접근 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쓰셔야 되겠죠. 이런 이 정책이나 뭐 지금 27,000에서도 이제 자산과 조직과 통제 권한,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내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지금 15가지가 이제 항목 구성 항목입니다. 이 팩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에 대한 뭐 안전 조치 관한 사항, 뭐 처리 업무에 대한 수탁자 관리 업무 통제 사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셔야지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성 항목과 더불어서 이제 구성 항목별로 어, 정의되는 목차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칙과 뭐 내부관리 계획 수립, 관리 분리, 기술 조치 그리고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서 세부 구성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내용 구성에 대해서 목차를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항목 세부 항목을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구성 자체가 관리 분리 기술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그 요소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한 역할과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맥락을 유지하죠.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관리 계획 책임자가 정책을 기반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 물리 기술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이나 조치, 모니터링, 모의 해킹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이 부분은 이제 27,000 시리즈 쪽에서도 보면 기본적인 맥락은 동일합니다. 이 27,000 시리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라이프 사이클이 SDLC에 대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과 담당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속적인
조치 활동과 교육과 접근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모의 해킹에 대한 부분을 운영 관리 기록하고 재조치하고 개선한다는 것들을 기본 맥락을 토대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왔지만 내부 관리에 대한 어떤 통제나 운용성, 활용성에 기반한 효과가 이런 관련된 사항이 나올지라도 이 내부 관리 계획 통제 책임자에 대한 그 역할을 기반으로 관리 분리 기술적인 조치와 모의 해킹, 접근 통제, 권한 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방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기존 해설서에 대한 명시된 정의와 필요성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접근 통제 보안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파둘라, 비바, 클락 윌슨 세 가지를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간고사나 모의고사 때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교시로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도메인 지식을 최대한 확장해서 충분하게 풀어주셨으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세 개를 2단락과 3단락에 같이 묶어서 쓸 수도 있겠고 1단락에서 1, 2, 3단락으로 쓰셔도 되고 2, 3, 4단락에 쓰고 1단락에 내용을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많이 효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의 개요, 접근 통제 모델이 지금 정책과 모델 메커니즘 사이에 중간 정도에서 이제 규칙과 정형 모델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통제 보안 모델이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접근 통제 정책과 메커니즘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단락, 2단락에는 벨라파둘라의 모델 이 부분은 이제 기밀성 기반이죠. 말 그대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그런 기밀성 측면의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준이 제일 최상위 등급이 있는 이 등급의 문서는 no read up이 되는 거죠. 상위 문서는 비허가자에게는 접근 통제가 된다. no read up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no write down이 되겠죠. 그래서 no read up, no write down. 예, 그래서 read down을 할 수 있고 아래 정보 등급이 낮은 부분은 읽기가 가능하나 최상위 등급은 읽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보안 수준이 높은 주체는 보안 수준이 낮은 객체의 no write down이죠. 말 그대로 쓰기는 무결성은 허용한다. 예. no write down이니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no write down이 돼서 이 말 그대로 기밀성에 대한 구성 요소와 접근 통제 강제 정책인 맥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특성과 보안 규칙 이 키워드는 분명하게 쓰셔야지 차별화에 대한 뭐 기본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no read up, no write down 보안 규칙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오버라이트 때는 그 무결성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바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무결성을 중점으로 둔 객체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둔 비바 모델이 접근 통제 보안 모델로서 다시 나왔다는 것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구성도를 보여주시고 쓰기가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밀성의 BLP 모델에서 불법 수정 방지 내용을 추가로 정의한 무결성 기반의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no read down, no read down, 그다음에 no write u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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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ad down,
예, no write up. 예. 낮은 등급의 주체는 상위 등급의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예. 아까는 no read up이었죠. 읽기가 금지되고 쓰기가 금지된다. 예. 예. 쓰기가 금지되고 또 높은 등급의 주체는 낮은 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 없다. No read down. 이 규칙을 대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무결성, 스타 무결성의 원리를 비교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환경에서 금융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수정 방지를 강화한 클락 윌슨 모델이 또다시 후속적으로 나온 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무결성이지만 상업적으로 강화된 보안 모델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P와 IVP, CDI가 있는데 이제 TP 통해서 수정 가능한 데이터 항목이 지금 UDI, TP를 통하지 않고 수정 가능한 데이터 항목인 UDI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근 금지, 웰폼드 트랜잭션 임무 분리를 제시하고 정교한 실적인 무결성을 제시하는 상업적 보안 모델이다. 그래서 비밀 노출 방지보다 자료의 변조 방지가 더 중요한 경우, 금융이나 회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된다는 것을 특성으로 개념을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일치 상태를 변경하는 일련의 동작을 처리한다. 그리고 보안 규칙은 이제 객체에 대한 접근 통제, 웰폼드 트랜잭션을 통해서만 객체 접근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거래 기록 부정 거래 방지를 처리하는 트랜잭션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록과 승인에 대한 전체 권한을 가지지 않게 입력 처리를 구분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한다는 원칙을 규칙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리장성 차이니스 월 모델을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방식이죠. 그래서 흐름에 대한 부분이 모델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제공하는 차이니스 월 모델도 이해 충돌 방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27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28회도 잘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